2교시에서는 블록체인에 그 관련된 그 주요 그 동향, 산업, 시장, 이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이제 그 위임 지분 증명, 그 다음에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제 요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요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그 위임 지분 증명은 여러 영어로 델리게이트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인데요. 델리게이트라는 게 위임했다, 이게 맡겼다, 이런 거고, 프루프는 증명이고요. 스테이크가 지분이에요, 지분.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그 블록체인에 참여한 사람들, 여러분들도 이제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 퍼블릭 블록체인인 경우. 그런 소유자들이 각각의 지분율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지갑에 돈이 많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지분율이 높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블록체인의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이 운영이 되는데, 그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을 할 때, 지분율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권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서로 합의를 이제 가입할 때 해요. 그래서 저희들 그 국회의원 뽑는 것처럼 그 득표수가 많은 사람이 이제 대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제 원칙 뿌리인데, 그 위임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델리게이티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그 암호 블록체인에 참여한 사람들, 기관이 될 수도 있지만, 각각의 그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지분율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원 가진 사람이 이제 한 표면 10원은 이제 11표가 된다.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크게 어떠한 참여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픈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제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퍼블릭 블록체인, 그다음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렇게 나눠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만 있으면 컴퓨터나 노트북 다 이제 채굴 해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건데 이더리움하고 이런 데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어요. 지분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어떤 기업에서 자기네들 내부 조직, 그렇죠? 그리고 제한된 사람, 이런 게 폐쇄형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이제 둘 다가 이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IBM에서 쓰고 있는 패브릭,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금융기관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오른쪽에 보면 이제 퍼블릭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간에, 인터라는 게 이제 인터 모든 사람이라는 게 사람들 사이에 다 공개가 돼 있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퍼미션이 리스하다는 건 퍼미션 없다 이런 얘기. 오픈돼 있다. 허가 없이 쓸 수 있는 거고. 오른쪽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인트라죠. 미리 정해진 참여자 또는 기관, 퍼미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람들, 기업들, 기관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 또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렇게 나누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러한 개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퍼블릭은 이제 누구나 와서 쓸 수 있는 거고, 프라이빗은 이제 사전에 인증된 참여자를 쓴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책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누구나 가능한 게 퍼블릭이고요. 허가된 기관이나 사람이면 프라이빗이고, 검증은 누구나 참여하면 검증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분율에 따라서. 프라이빗은 승인된 것만 가능하고, 트랜잭션은 이제 지분에 이제 그 블록체인에 참여해서 블록을 만드는 걸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누구나 생성할 수가 있지만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그걸 관할하는 책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럼 속도는 당연히 프라이빗이 빠르겠죠. 제한된 네트워크로서만 되는 거니까. 1000 트랜잭션 per second 뭐 이런 거고, 퍼블릭은 7에서 20 트랜잭션 per second. 그 다음에 권한 관리는 누구나 다 동등한 자격으로 하는 게 퍼블릭의 기본 개념이죠. 사카시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아이디어로 처음에 개발을 한 거고, 비트코인은. 그 다음에 프라이빗은 이제 허가된 기관만 권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행하고 사실 뭐 큰 차이는 없는 건데, 어떤 사이버 은행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이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사들,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회사들에 대한 거고, 일반적인 기관의 IBM이라든지 은행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지금 그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2019년에 오픈되면서 상당히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좀 우려를 나타낸 데도 있고, 그 페이스북에 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죠.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은행은 사실은 허가받고 국가의 통제를 받잖아요. 어떤 국가의 금융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이 이제 다 이자율도 조절하고 은행을 다 관할을 해요. 그런 컨트롤 장치가 없어지면 상당히 자기네들의 어떤 권한이랄까요? 어떤 그 권리 또는 이제 그 은행으로부터 받는 어떤 뭐 이득, 세금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제어하기가 힘들어지고, 어쨌든 이제 통화나 그 금융 정책이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리브라 블록체인 시스템 플랫폼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거죠. 그 의미를 좀 알아셔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규제나 정책이나 특히 돈과 관련된 경제적인 정책이나 방향은 나라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페이스북은 그게 아니다. 그죠? 리브라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그 금융의 소외계층에 있는 금융 혜택을 제공하겠다. 오른쪽에 보면 주커버그가 만들면서 이제 리브라를 만들면서 한 얘기예요. 다음에 그 데이비드라는 사람도 칼리브라라고 이제 페이스북의 그 주커버그랑 협력을 해서 그 플랫폼을 같이 만드는 회사죠. 뭐 디지털 화폐와 혁신 주도해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입장이고, 우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유망한 사업으로 잠재적 가치가 충분하다. 이베이라는 회사 사장님. 그다음에 리비오 황이라는 중국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보낸 거고, 왼쪽에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부정적으로 금융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은행과 관련된 업무하고 있는 이 사람 국제결제은행도 자기네들의 권한이 없어지니까 좀 불안해하는 거고, 재무장관 프랑스도 유럽에서는 좀 많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유로화에 대한 위협이 또 새로 생기는 게 아니냐. 조지프라는 교수님도 신뢰 바탕으로 하지 않는 페이스북 리브라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과 달러와 현재 여러분들이나 제가 쓰고 있는 어떤 그 금융적 제도 안에서 쓰고 있는 거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리브라가. 그게 뭐가 다르냐면 허가를 받는 어떤 약간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형태이고, 참여자 제한이 있어요. 이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많이 다르진 않는데,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이죠. 허가를 받아야 되면서 참여자 제한을 한다는 게 리브라고, 사이버 은행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행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왼쪽에 이제 책에 있는 거를 보면 이제 좀 우려 섞인 말들을 이제
오른쪽에 뭐 프랑스 재정장관이 한 얘기가 여기 또 있죠. 그죠? 그 합의된 신뢰가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안 된다라는 거 리브라가.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도 우려 섞인 목소리로 대응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에서는 뭐 디지털 관련 자산 관련법을 이제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의 주커버그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리브라를 만들면서 은행이 필요 없는 사이버 은행의 필요성, 디지털 화폐 뭐 이런 거를 들고 나왔어요. 이제 페이스북의 어떤 SNS로서의 비즈니스 도메인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뭐 확장될 걸로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을 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 영역에 뛰어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구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 그 드론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에너지 사업에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자동차도 지금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서로 사업 영역을 자꾸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먼저 들고 나온 게 블록체인의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로 활성화를 하면서 경제적인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페이스북에서 이런 아이템을 들고 나온 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어떤 서비스로서의 인프라와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이제 저희들이 클라우드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블록체인도 어떤 플랫폼 레벨에서 누구나든지 새로운 블록체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KT에서 지금 오른쪽에 아래에 보면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놨는데 BAS라는 건 책에도 설명이 돼 있죠. 클라우드 기반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산 네트워크라든지 프로토콜을 여러분들이 새로 구현할 필요 없이 편하게 구현할 수가 있고 거래정보 검증 합의 노드 관리 기능들도 여러분들이 이 BAS를 이제 블록체인 as a 서비스라는 말이에요. 블록체인 as a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 저희들이 이제 SaaS는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PaaS는 플랫폼 as a 서비스, IaaS는 인프라스트럭처 as a 서비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걸 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즘 이제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면 뭐 하드웨어 사야지,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만들어야지,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것만 만들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는 빌려서 쓰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요금을 내기 때문에 요금도 저렴하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즘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요즘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게 아마존 웹 서비스고 그러한 큰 그림 하에서 블록체인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새로운 블록체인 은행을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BAAS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KT 금융과 계약과 인증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 스타트업이라는 게 창업하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자기네들이 이제 KT가 제공하고 있는 요 블록체인 에이저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물론 이제 월 렌탈료를 내야 되겠죠. 개발 표준 환경이라든지 운영 관제, KT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가 있고 블록체인 엔진이라든지 매니저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빌려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개발기간, 운영비용, 보안, 신뢰성은 다 자기네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런 것들이
국내외적으로 또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또 창업을 해가지고 생겨나고 있고, 그 KT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위에 있는 것들이 크게 네 가지예요. 그 스마트 계약, 컨트랙트, 그 다음에 시큐리티, 보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어떤 기록과 관련된 거 유지해주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커런시라는 게 화폐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레코드 키핑 하는 거는 이제 뭐, 헬스케어, 의료 기록, 서로. 그 다음에 타이틀, 죠? 기록하는 거. 뭐, 타이틀이라고 하는 건 저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돼 있는 그 부동산 증명서, 뭐, 그죠? 등기, 뭐, 관련돼 있는 데이터, 정보들 기록하는 것들이죠. 오너십은 이제, 그, 어떠한 그, 소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보팅하는 거, 요거 이제 투표도 이제 그 블록체인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intellectual property, 뭐 직접재산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레코드 키핑과 관련된 거고, 나머지 것도 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뭐 시큐리티는 뭐 빚과 관련된 어떤 그 채무, 그 다음에 뭐 그 시장,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한번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제 검색을 좀 하면서 한번 좀 찾아보세요. 단어가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있는데,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죠. 전자상거래를 카드로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화폐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그 블록체인의 유스 케이스들이 있어요. 유스 케이스라는 건 활용예. 그래서 이러한 산업에 여러분들이 개발한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퍼블릭으로 할 수도 있고, 프라이빗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제 체계에서 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은 지금 2019년까지 이제 967억 원이었는데 올해 이제 2205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한 거예요, 예측. 가트너와 이제 과기부에서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계속 증가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죠. 이 시장이. 근데 2025년에 보면 1조 8,43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건 IDC에서 그 나라별로 좀 본 거예요. 그 나라별로 2021년까지 미국이 그 관련된 시장이 가장 많을 거고 그다음 서유럽, 그다음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그다음에 기타. 그래서 이제 여전히 미국이 전체적으로 그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그 시장을 가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이프 사이클은 저희들이 중간고사에도 문제를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트너에서 처음 썼던 방법론이죠. 이게 이제 기술이나 산업이나 서비스들이 왼쪽에 보면 이제 이노베이션 트리거 처음에 나왔다가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왼쪽에 이제 기대치라는 게 그냥 시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수요 이렇게 높아지면서 최고치를 찍어요. 그러다가 다른 기술이 나오거나 뭐 그거를 어느 정도 써본 사람들이 아우 뭐 별거 아니네 이제 좀 내려오다가 다른 기술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다시 이제 갈아타고 아니면 이제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디스일루전먼트. 그러다가 그래도 좋네 그게 좋았었어.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예전처럼 확 오르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그러면서 안정화를 시장의 안정화를 이제 찾아가는 요게 이제 S자 형태라서 옆으로 좀 보면 어쨌든 같은 회에서 만드는 하이프 이게 언덕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블록체인만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좀 보면 다양한 이제 활용 영역들이 있는데 이제 2019년 7월달 기준으로 좀 본 거예요. 이제 좀 이제 지금 수준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2019년 7월 기준으로 좀 보면 가장 최고점을 찍은 게 스마트 컨트랙트죠. 위에 보면 블록체인이 뭐 이제 그 계약서를 스마트하게 하는데 블록체인을 쓰는 거고 인슈어런스에 많이 보여요. 보험회사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당시에 들어오는 게 이제 뭐 그 광고, 그 다음에 뭐 리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그 계약할 때 쓰는 어떤 방법론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광고 산업에도 이렇게 쓰여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그 정보 교환, 그 다음에 뭐 블록체인 소사이어티 미디어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뭐 그 암호화 이런 데도 쓰이는 거고, 어쨌든 3D 프린팅에도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좀 보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1, 2년 후에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그 의미하는 바가 좀 크죠? 정부에서 블록체인은 지금 하향 곡선에 있는 거고, 컨소시엄 구성할 때도 그렇고, 지금 가장 하향세가 있던 게 이 플랫폼 사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ICO들이 좀 이제 퇴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새로 생겨나는 것들 중에, 제 생각은 이 헬스케어, 그쵸? 게임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틸리티 사용 분야, 가스와 에너지 분야, 요것들이 이제 앞으로, 요 유통도 있죠, 리테일. 요것들이 이제 올라올 것 같아요.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관련 시장들이 이제 증가할 것이다. 그런 거를 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쪽 부분에 창업을 해야지. 요 내려가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공공 분야에 블록체인 적용하겠다고 막 떠들면 좀 사람들이 좀 이제 시대가 흘러 지나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가 의미하는 바가 좀 많이 커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그래도 그 공인된 기관에서 가트너라는 기관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하얀색 동그라미, 회색 동그라미, 시커먼 거 이제 50년 안에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삼각형은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X 동그라미는 없어질 것이다. 활성화되기 전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도 책에서 약간 설명하고 있는 거를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두 가지 큰 극단적인 예측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보면 어떤 금융의 제재 관련돼 있는 그 나라나 뭐 기관들은 싫어하죠. 우려하는 거죠. 싫어하다기보다. 그 다음에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막을 수 없다. 이거 하는데, 그 낙관적인 것과 비관적인 전망이 이제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고용이 얼마나, 이제 여러분들 같은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업체 플랫폼 만드는 사람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런 경우 이제 그 나라에서 육성해주고 낙관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면 가장 뭐 좋은 거고, 육성을 하는데 성장 안 할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규제를 강하게 한다. 그 다음에 뭐 규제를 하면서 성장이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국내 시장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 거로 다 예측을 하는데, 낙관적으로 보면 80% 정도 성장할 것이고 2022년까지, 그다음에 보수적이라 그래도 성장 안 하다 그래도 한 40% 정도는 블록체인이, 둘 사이에 갭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2022년까지 여러 가지 암호화 화폐 시장이라든지 블록체인 업체들이라든지 플랫폼 만드는 ICO 플랫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육성 정책이라든지 뭐 나라에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시장의 성장이 낙관적으로 성장할 건지 보수적으로 성장할 건지 아무도 모르죠. 그냥 예측만 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산업이 성장하거나 사람의 인력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는 다양한 각도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도 한번 좀 유심히 이렇게도 그릴 수 있구나 라는 거 좀 참고하시고, 이거 뭐 숫자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보는 방법이 사람들이 뭐 보수적으로 성장하다 그러면 좀 적게 성장하는 거. 보통은 시나리오를 이제 이러한 거를 하는 사람들 한 세 가지 정도 해요. 그러니까 낙관적, 그 다음에 비관적, 그 다음에 이제 중간자적, 뭐 평균 정도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만 분류를 했는데, 그 정책을 또 고려를 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하게 안 한 것 같아요. 나라에서 육성 정책을 쓸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아까처럼 규제를 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기술이. 규제에 막혀가지고. 이제 리브라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기술은 다 돼 있는데, 대통령이 그 법을 통과를 안 하게 되면,
이제 그 시나리오가 규제 정책으로 가서 그나마 뭐 시장이 성장하면 이제 뭐 좋은 거고 더 성장 안 하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이런 게 규제라든지 어떠한 그 시장의 성장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관심 있게 보는 이런 시각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